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차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제가 작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시리즈를 기획했었어요. 그래서 미그 29를 시작으로 해서요. 레오파드 2, 브래들리, PZH 2000, 그다음에 BMP 시리즈, 그다음에 카모프 52 등등등을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정작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빼먹었는데요. 양쪽 모두 전선에서 가장 많이 쓰인 전차는 역시 T-72 시리즈지만 그래도 러시아군의 최신 MBT는 T-90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름 망신살이 뻗치고 있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 T-90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T-90 전차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냉전 종식으로요, 소련이 해체되자 동시에 러시아 내 전차 생산 공장도 같이 붕괴됩니다. 소련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연방은요, 키로프 공장, 그 다음에 옴스크 공장, 그 다음에 첼라빈스크 공장을 인수했지만 전차 수주량 부족으로 인해 현재 우랄 자동차 공장의 자회사인 우랄 바곤자보드사가요, 유일하게 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활발하게 신규 생산 중인 전차가 바로 T-90 시리즈인데요. 이 우랄 바곤자보드사에서 1980년대 후반에 이 T-72BM 전차를 바탕으로 개발한 사실 비교적 오래된 모델이에요. 이 T-90 전차의 미래는 처음에 사실 좀 불안했었습니다. 대규모 감축에 들어간 러시아 육군은요, 소수의 신형 전차만을 도입할 수 있었고 당연히 1성급 전차는 당시 주력 전차였던 T-80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첸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이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T-86 계열 전차는요, 너무나 많은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체첸 반군이 사용하는 원시적인 몰로토프 칵테일 화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요, 러시아 육군은 장거리 작전에서의 연료 보급 문제, 방어력 문제, 그 다음에 생산 단가 하락의 필요성 등등등의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T-90 전차를 러시아 육군의 주력 전차로 선정했죠. 문제는 기존 전차의 운용도 벅차했던 러시아 육군이 대규모 신형 전차를 주문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산 라인을 유지할 수준의 소량 생산을 지속하면서 먼저 수출형인 T-90S를 개발해서 인도 등지에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했죠. 그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자 2005년부터는요, 용접형 포탑과 신형 복합 장갑 등을 채용한 개량형 T-90A 전차를 개발 및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T-90 전차 시리즈의 시작이었죠. 먼저 어떤 거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방어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90 전차는 주조 공정을 통해서 원통형 포탑을 먼저 제조합니다. 이후 포탑 전면 공간에 주포와 좌우로 55도의 경사각으로 복합 장갑 모듈을 집어넣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T-90 전차의 원형이 된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T-72B는요, 사실 니스탈리라는 곳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니스탈리가 뭐냐면 러시아 철광과학연구소예요. 이게 여기가 개발한 건데, 여기서 뭘 개발했느냐? 벌징 아모, 즉 팽창형 장갑으로 호칭되는 본격적인 비활성 반응 장갑을 여기서 개발해서 채용한 겁니다. 이 벌징 아모는요, 20개의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재료의 적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정밀 계산을 거친 두께가 서로 다른 고경도 강판, 폴리머 재료,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섞여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요, 두께 약 30mm의 패널 구조물로서 22mm 간격으로 2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갑 구조는요, 주포를 중심으로 55도 협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장갑 구조물에 APF SDS 탄 혹은 성형 자각탄이 명중하게 되면 이들 관통체에서 얻어진 에너지로 인해서 폴리머 재료가 급속히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팽창한 폴리머들은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강철판 혹은 기타 경금속 합판을 움직이고 변형시켜요. 이렇게 하면요, 수평으로 들어오는 메탈 제트나 APF SDS 탄의 관통자한테 상하 좌우 방향으로 비틀린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통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거예요. 즉 장갑 구조물 사이의 20mm 간격은 바로 이 폴리머 재료의 팽창과 금속 재료의 변형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폴리머 재료 자체가 운동 에너지탄 혹은 성형 자격탄의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기도 해요. 더욱이
경도가 다른 재료의 적충 구조로 인해서 관통자가 방해받는 효과를 합쳐 총 3중의 방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벌징 아머는요, APF SDS 탄에 대한 방어력은 서방의 2세대 복합장갑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성형 자객탄에 대해서는 방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에 통상 벌징 아모를 갖춘 T-72B 전차나 기타 전차들은요, 전면에 반응 장갑을 배치해서요, 부족한 성형 자격탄 방어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징 아모의 능력은 운동 에너지탄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략 동일 두께의 균질 아변강판 대비 1.4배 이상, 성형 자격탄 대비해서는 1.6배 이상의 방어력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의 복합 장갑과 비교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하네요. 덕분에 T-72B와 T-72BM에 도입된 벌징 아모는요, 개량되어서 현재 T-90 전차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생산된 T-90A는요, 완전히 다른 서방형 층상 복합 장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T-90에 도입된 콘탁트5 반응 장갑은요, APF-SS탄과 성형 자격탄 모두의 효과가 있는 장갑 시스템입니다. 다만 과거 사격 시험 결과 105mm APF-SDS 탄과 같은 특전 탄종의 반응 장갑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어요. 이 밖에도요, T-90 전차는 레이저 경보장치, 슈토라 대전차 미사일 방해장치, 유견잔, 연막탄 발사기 2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슈토라 대전차 미사일 방해장치는요,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 혹은 레이저 목표물 지정자와 같은 장비들의 목표물 유도를 적외선 전자 펄스로 방해하는 장치입니다. 적외선 조준 장치나 레이저 등 적의 대전차 화기 조준 징후가 감지되면요, 자동으로 승무원에게 경고를 하고요. 특히 레이저 광원 발견 시에는 포탑과 주포를 레이저 광원 방향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하면서 조준점을 흐트러뜨린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실전에서 과연 이게 쓸모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와 능동방어 장치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뭘까요? 바로 기동력입니다. 러시아의 T-90 전차는요, 처음에 T-72B에 탑재되어 있었던 840마력 V84MS 디젤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출형인 T-90S에는요, 1000마력을 발휘할 수 있는 V92S2 디젤 엔진으로 교체됐죠. 이 V92S 디젤 엔진은요, V84MS의 개량형으로 4행정 V12 순행식 디젤 엔진입니다. 부피와 중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린더의 압력을 증가시켜 출력을 높였죠. 또한 동일한 출력 조건에서 V84MS보다 연료 소비가 17% 정도 낮은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변속기는 수동이에요. 왜냐? 여러분, 원래 이 T-72 전차에 탑재된 기계식 수동 변속기는요, 러시아의 독특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서 이 T-90 전차에도 그대로 장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러시아는요, 국토가 넓고 기후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의 군수 지원에 따른 어려움이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방 지원이 부족한 전시 상황에서 수동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보다 운용 유지 및 보수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현수 장치는 토션바의 1, 2, 6번 전륜에는요, 각각 유압 쇼크업 쇼버를 장착해서요, 야지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토션바 구조가 간단해서요, 야전 운영 시 정비가 유리하지만 충격 흡수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서 승무원이 굉장히 쉽게 필요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 진동은요, 전차의 기동간 사격 시 명중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인체공학은 개나 줘버리는 러시아죠. T-90의 공격 능력은 어떤가요? 먼저 FCS를 한번 살펴보면요, T-90 전차는요, T-51, P-52T 열영상 포수용 사이트, 1G46 주간 포수용 사이트, 그 다음에 PNK-4S 차장용 사이트, 1V5281 탄도 계산기, 그 다음에 9S515 미사일 유도장치, 그 다음에 CVE-BS 풍향 감지기 등으로 구성된 1A45T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이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이아그램을 보면 이 FCS의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 육군용 T-90A와 수출형인 T-90S형, 그 다음에 초기 생산년 T-90 사이에는 사격 통제 장치에서 약간씩 차이를 가집니다. 이 PNK-4S 차장용 사이트는요, 잔망경식 TKN-4S 주 야간 겸용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7.5배율, 야간에는 5.11배율이죠. 탐지거리는 야간에 패시브 모드 700m, 그 다음에 적외선 투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1000m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실 이거는 서방제 MBT의 야간 탐지거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야간 탐지 능력이 제한되니까 전차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 TO1, PO2T 열영상 사이트를 포수와 같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1G46 주간 포수용 사이트는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전차 크기의 목표는 약 5에서 8km에서 탐지할 수 있고요. 9S5-15 미사일 유정치와 연동돼서 포발사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 T-90 전차 후경에는요, 프랑스 탈레사의 까트린 E 열영상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ESSA 포수용 사이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서 복잡한데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외에도요, T-90 전차는요, 러시아 육군의 TICS, 즉 Tank Information Control System이라는 걸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합 관리 체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TICS는요, 2006년부터 T-72 전차에 탑재해서 운용 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ESU TZ 전술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해서요, 차장용 디스플레이의 전투 상태, 전차 상태, 그 다음에 저가 식별, 전술 기술 정보, 그 다음에 기타 핵심 정보를 실시간 표시해서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육군은 이 TICS를 통한 네트워크화된 교전 능력을 활용하면 기갑부대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도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은요, T-90 전차는 T-80의 주포인 2A46를 개량한 2A46M을 사용했었고요. T-90 후기형은요, 2A46M4, 그리고 현재 생산 중인 T-90A는 2A46M5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강포 시스템은요, 모두 캐로젤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고요, 데이터상 13초에 3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신형 3BM42M과 3BM46 APF SDS탄은요, 2000m 거리에서 균질 아변 강판 600mm 정도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리대 직경비가 높고요, 텅스텐 합금과 열화 우라늄을 사용하는 모델도 존재합니다. 또한 9K119M 리플렉스 레이저 유도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토명은 AT-11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 B. 근데 이게 최대 사정거리가 5km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장갑 차량이나 저공 비행하는 헬기도 공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텐덤 시탄두를 사용해서 균질 아변 강판 약 850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신형 T-90 시리즈가 또 있다고요? 네, 러시아 육군은요, 최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를요, 2014년에 런칭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T-14의 생산은 본 궤도에 들어서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육군은요, T-14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T-90A 전차를 개량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이것이 바로 T-90M입니다. 이 T-90M은요, 진정한 러시아군의 신형 주력 전차로서 T-14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높은 방어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신 화력 제어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인 아프가닛을 장착하고 있고요, 기존의 T-90A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T-90M의 주요 특징은요, 다양합니다. 먼저 전차포를 T-14용으로 개발한 2A82-1M 125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균질 아변 강판 780mm 관통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동쪽 포구 감지 장치와 지연 격발 체계를 결합해서 장거리 명중률을 향상시켰고요. 차체 측면과 후면에는요, 체인 스커트와 슬랙 아머 등을 조합해서 최소 중량으로 높은 방어력을 확보했습니다. T-90은요, 화력 제어 시스템으로 T-14와 동일한 칼리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격력 면에서는요, T-14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칼리나 시스템은 제가 예전에 그 아르마타, T-14 아르마타 영상 하나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T-72가 베이스라는 차체 최적의 한계 때문에 수직형 코르지나 장전 장치는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BM60 APF 스탄과 같은 긴 새 장비를 가진 신형 APF SD 스탄은 포탑 후방에 버슬 부분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T-90M에는요, T-14와 동일한 차장 조준경과 통합된 RCWS를 장착해서요, 차내에서 7.62mm 기관총을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 능동 방어 장치, 네.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전차의 능동 방어 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 아프가니 능동 방어 시스템은요, 서방의 3세대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최초의 능동 방어 체계입니다. 이 엑스밴드 레이더와 UVC 센서를 통해 수평 및 수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다영역 연막탄과 원통형 요격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중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특히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파이크나 우리나라 현궁건 같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특성을 고려해서요. 상부에서 파편을 방출하는 드로즈드형 요격탄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사일의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실전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러시아는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APF-SDS 탄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요, APF-SDS 탄의 접근을 감지하고 요격탄을 사용해서 궤적을 변경하여 차량에 충돌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 차례 성공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테스트는요, 많은 국가에서 여러 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 아프가니 가지고 이 날탄을 방어하는 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만간 이 APS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한 특집을 한번 만들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T-90 시리즈도 실전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T-90 시리즈는요, 2016년 시리아 내전에서 약 40여 대의 초기형 T-90이 러시아 의용군에 의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 6대가 반군에 의해 노획되거나 격파됐죠. 그러니까 초기 전차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용군 정찰병들이 슈토라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슈토라 시스템, 이거 능동방어 장치 중에 하나죠. 이거 적 미사일 날라오면 그거 방해하는 거. 이 시스템을 꺼놓는 경우가 많아서 대전차 미사일과 RPG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실전은 역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 극초기에는 이게 투입되지 않았지만 대략 4월 말부터 전선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당시 언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군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왔다고 호들갑을 떨었죠. 하지만요,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전차병들이 운용하는 T-90A는 우크라이나 보병의 대전차 무기에 엄청나게 당하고 맙니다. 특히 믿었던 슈토라 시스템이 실전에서 영 신통치 않은 능력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슈토라 시스템이요, 이제 보면은 저게 대전차 미사일 쏘면 이게 그쪽으로 포탑 돌려서 방해하면서 그쪽으로 와포 쏘게 되면 막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전차 미사일 하나에만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전에서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팀은 몇 개입니까? 하나만 딸랑 노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2팀 이상이 노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막을 때 다른 쪽에서 날라온다. 그리고 또 하나, 타버텍 형식의 대전차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 슈토라가. 그리고 T-90은요, 아까 방어력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새로운 신형 장갑제가 들어간 방어력이 있다. 근데 이 믿었던 장갑 방어력마저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죠.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영상 보시면요, 여러분들, 비록 근거리이긴 하지만 전차도 아닌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한테 이 T-90이 당해서 격파가 됩니다. 여러분, 브래들리 뭐 탑재하고 있어요? 30mm 기관포 탑재하고 있죠. 이 브래들리의 30mm 기관포는요, 1000m에서 50mm 정도의 균질 아변 강판을 뚫을 수 있는 APDS탄을 사용해요. 근데 영상에서는요, 물론 거리가 거의 연거리 사격을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차인데 이 30mm한테 작살이 난다고? 그래도 이 포발사 미사일은 리플렉스 미사일은요, 5km의 장거리에서 우크라이나군 T-72를 여럿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T-90M에 탑재되어 있는 이 TICS,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요, 전장에서 잘 활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러시아군이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전 훈련이 매우 미비했고요. 그리고 이게 툭하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기는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되어야 된다.